우리가 잠든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가 문우신 재무장관이 부양책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자 다우지수 장중에 15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대선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양당이 far apart on certain issues, 즉 몇몇 사안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1조 8천억 달러 부양책을 추진하던 가운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고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달 안으로 상원이 제한적인 부양책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 초반까지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며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3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실적 양호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역시 기대보다 높은 어닝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등 다소 혼재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BOA의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브렌트 슈트 수석 전략가는 지금까지의 어닝 실적은 so far so good, 아직까지는 매우 좋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빵주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임데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2.3% 떨어지며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애플은 어제 신제품 출시 후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보합권을 지켜내며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 빵주는 모두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5% 떨어져 28,514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0.8% 하락한 11,768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며 0.6% 하락한 3,488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양책 관련 악재가 발생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에 접어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시황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개석이고요.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시면요. 네, 사실 이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결국은 이 장중에 문우신의 이 대선 전에 재정 부양 합의가 힘들 것이다라는 발언 하나에 좀 미끄러져 내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고, 그러면서 그래도 장중 저점에서는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재정 부양 이슈에 좀 매몰돼 있다,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흐름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입원율이 8월 이후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잇따라 좀 전해진 백신 임상 중단 소식과 더불어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주가 반응은 또 다소 실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경영진들의 보수적인 경기 전망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전일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결국은 증시 전반의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줬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면서 전체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지난 밤사이 국제 유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WTI 가격이 2.19% 올라서 41.08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중국 원유 수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상품 선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5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에서 2.2% 정도까지 상승폭을 더 키운 채 이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41.0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날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1,9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금값은 달러 약세와 또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0.5% 올라서 1,905달러에 마감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0.73%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3.42까지 내려갔고 0.12%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는 11월의 대선보다 이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 결과가 결국은 증시 방향성에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날 바이든의 당선을 좀 가정할 시에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결국은 상당한 재정 확대 정책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느냐를 좀 가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대선 자체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 이벤트 없이는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결과 발표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 중인 상원에 대한 선거가 대선보다 더 박빙이며 그리고 향후 재정 부양 판도를 가릴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국채와 그리고 원유 시장이 이른바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상하원과 그리고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적게 반영하고 있다.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블루웨이브가 실제로 좀 발생을 했을 때 증시 역시도 단기 조정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라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시장에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상원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미국의 그 선거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현재 상원 선거의 전망은 어떤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대선과 함께 이제 6년 임기의 상원 정원의 약 한 3분의 1, 그러니까 35명 정도를 이번에 뽑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판도를 좀 보면은, 판도가 아니라 이제 의석수를 보면은 공화당이 53석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을 확보를 하면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대선보다도 훨씬 박빙의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NN에 따르면요. 지금 35석 중 가운데 이 박빙이 한 2석 정도,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그런 석수가 18석, 그리고 민주당이 15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의석수가 공화당이 11개, 그리고 민주당이 10개로 초박빙의 그런 전개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년 임기의 하원 대비해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성향을 보이는 그런 양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도 긴박한 승인을 요하는 또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분석처럼 대선보다도 어쩌면 상원 선거가 또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금융시장의 블루웨이브에 대한 베팅, 최근에는 좀 약화됐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좀 보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 선거 판도에 대한 예상이 결국 증시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블루웨이브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베팅이 좀 많아지자 결국은 재정 부양 기대감이 고조가 됐고 경기 민감주가 시장 전체를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던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요. 근데 또 반대도 가능합니다. 에버코어에서 관련된 좀 분석을 최근에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대형 성장주와 기술주가 상승세를 재개하는 것이 결국은 블루웨이브에 대한 시장의 좀 배팅 그리고 확률을 낮춰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5G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등의 다른 요인들이 대형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블루웨이브 상징주인 태양광주가 또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결국은 시장에서 민주당 측에서 나올 수가 있는 이른바 꿈의 재정 부양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JP모건과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 이후 이날도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이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세 개의 대형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서로 혼재된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짧게 축약해보자면 일단 골드만삭스는 이익이 2배가량 늘어났고요. 웰스파고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골드만삭스는 이 트레이딩 부분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29%나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분기 이익이 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이익이 2배가량 늘어난 건데 분명히 이번 분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은행들이 돈을 벌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계속 이어지던 시기였었고요. 또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트레이딩 부문 이익과 또 IB 이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20억 4천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 46억 달러 넘게 벌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이익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부실 대출로 인한 이익이 안 좋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익이 16%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EPS가 51센트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49센트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익이 안 좋았던 것, 특히 이제 리테일 부문이 강화되어 있었던 이런 기업들, 금융주들의 이익이 안 좋았던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금융주 사이의 실적이 서로 혼재된, 그러니까 엇갈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번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언급해 주셨듯이 좀 리테일 부문도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대형은행 중에 가장 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출을 많이 해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은행이 될 텐데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좀 이어지는 그런 이 상황에서는 대출로 큰 돈을 벌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부문이 좀 강한 은행들의 호실적과 굉장히 대비되는 결과를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허나 이 실적이 좋았던 은행주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야누스 핸더슨이라는 영국 자산운용사에서는 지금 은행 경영진이 이 시장보다도 더욱더 경기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대형 은행들의 실적을 좀 판단을 하면서 이 본 어닝 시즌 초반 분위기는 여전히 시장은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에 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 며칠간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듯 싶었지만 이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이날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재 민주당과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이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밀컨 글로벌 화상 컨퍼런스에서 최근 민주당 측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양책 합의가 세부적인 부분, 특정한 부문으로 들어가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딪히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서 단기간에 합의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부양책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실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다우지수도 이날 이 소식에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부양책 관련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타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개별 지원안 타결을 촉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1조 8천억 달러 부양 법안을 제안을 하는 등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현재 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백악관이 주장하고 있는 1조 8천억 달러 사이에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날 오전에도 이 양측은 전화로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이 교착된 것의 주된 쟁점은 포괄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측은 대규모 예산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양책이 나와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시장도 이에 실망한 듯한데 대선 전에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양측 모두 다 금액 차이뿐만이 아니라 정책상의 문제도 이견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쉬 합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물론 이 바이든이 대선에서 좀 당선한 이후에 대형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도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좀 지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협상이 거의 한 6개월째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경제 상황의 악영향 그리고 증시 변동성을 키울 상황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금 미국인들이 재정 지원을 저축이라든지 대출 상환에 주로 썼다라는 뉴욕 연방은행의 새로운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정부의 지원들이 소비 진작을 좀 도모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를 미국인들은 지금 급한 불을 끄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최소한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받았습니다. 줌비디오가 유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에서 니오를 두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 승자를 전망하면서 니오가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오는 10월 19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스트리트 하이, 그러니까 월가 최고 목표치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 초반에 기술주와 성장주의 분위기를 좌우할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기대감을 좀 높이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날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6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70달러는 월가에서 제시가 된 넷플릭스에 대한 최고 목표 주가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3분기 유료 가입자 순 증가 지표가 가이던스와 그리고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예상치를 450만에서 600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의 이유로는 콘텐츠 확대, 경쟁 완화, 그리고 팬데믹 지속에 따른 집콕 트렌드 등을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초 과도하게 좋았던 실적, 그리고 현 상황과 관련한 좀 불확실성 등의 경영진이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4분기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나온 이런 투자 의견이라면 상당히 신빙성도 높을 것 같은데 다른 IB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코엔도 이날 목표 주가를 550에서 625달러로 올렸거든요. 역시 팬데믹에 따른 수요 증대로 결국은 가입자 순증 지표가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3분기 가입자 순증 가이던스를
250만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컨센서스가 500만 명을 좀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좀 경영진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이 파이퍼 샌들러라는 IB 역시도 비중 확대 의견을 넷플릭스에 대해서 유지를 했는데요. 상당한 콘텐츠 소비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지금 경쟁 환경에 맞서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반면 이날 넷플릭스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경계론들이 시장에 나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장 초반에는 넷플릭스가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은 시장 전반의 부진과 함께 결국은 장중 최저점 부분에서 오늘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경계 심리를 좀 자극할 만한 분석도 나와줬습니다. 모패네이선슨이라는 IB에서 미국 가정들의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침투율이 75%에 근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형 VOD 플랫폼의 성장에 둔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HBO 맥스 등의 후발주자들의 성장을 빠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도 소위 말해서 프로모션 빨이 좀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콕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겠죠. 피콕을 보유하고 있는 컴캐스트 외의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립 의견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 칸타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3분기에 피콕이 가입자 증가세가 가장 빠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좀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화상 미팅 이 중계 플랫폼이죠. 줌이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줌은 이날 온줌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이벤트 플랫폼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온라인 이벤트성 화상 미팅이 있을 때 입장료를 내고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료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랜선 미팅이다 아니면 랜선 방청이다 다양한 관람이나 방청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화상 미팅에 입장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올해 베타 버전을 미국 내에서 출시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유료화 어떤 모델을 수익화 모델을 분명히 다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료 모델이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이번에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이벤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이 수익화 모델을 내놓은 것이고요. 줌의 경우에는 원래 창업 초기에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웨딩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수협 이렇게 다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요즘에는 하루 사용자 수가 3억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 덕분에 줌의 주가도 뭐 올해만 600%나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유료화의 줌이 유료화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네, 줌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14일부터 애널리스트 이벤트 줌토피아를 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와 맞물려서 해당 발표가 좀 나온 듯한데요. 당초에 모건 스탠리가 이 줌토피아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 이용자들을 좀 유료 이용자로 전환시킬 방안을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입자당 매출, 저희가 아르푸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지표죠. 이거를 좀 증대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은 실제로 이런 유료 서비스에 대한 좀 발표가 나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미주에서도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 $550의 커버리지를 좀 게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단 이제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 일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뉴노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시장에서 전기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니오를 비롯해서 샤오펑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니오는 마감 기준으로 2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샤오펑도 12%,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니오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JP모건에서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니오가 향후 2배 넘게 오를 수 있다면서 투자 등급을 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4에서 $40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차 시장을 가지고 있죠. JP모건의 시장 분석가 닉 라이는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2025년까지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판매하는 신차 가운데 약 20%가 전기차가 차지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니오가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고요. 이는 모든 전기차 업체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 관련주들도 일제히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를 제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7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니오와 관련돼서 최근 투자 의견을 또 들어봐야겠는데요. 월가에서는 니오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 10월 초였죠. 니오가 9월 달에 4,708대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YOY 기준으로 무려 133%나 급증한 수치였고요. 그리고 3분기 인도 대수 같은 경우에도 12,200여 대로 YOY 기준 154% 급증을 하면서 사측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최근에 중국의 9월 자동차 판매가 12.8% 증가를 하면서 8월에 11.6% 증가 대비해서도 성장세가 더 가속화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결국은 니오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마켓비트에서 집계를 하기로 매수 의견이 지금 6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 의견도 3개가 있고 매도 의견도 2개가 있지만은 한 달 전과 대비해가지고 매수 의견만 2개가 늘어난 모습, 즉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분명히 좀 개선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